20세기 말 월스트리트의 판도를 뒤흔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8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 제국을 세웠죠. 하지만 그의 시작은 참담했습니다. 대공황으로 모든 것을 잃은 가정에서 태어나 단 한 푼의 유산도 없이 세상과 맞서야 했던 소년. 그가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되던 그날 존 보글의 인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보글은 1차 세계대전의 영웅 출신 조종사였고 당시 최고의 기업 아메리칸 캔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엘리트였죠. 1920년대는 전례 없는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이웃이 주식으로 돈을 2배로 불리고 또 2배로 불리는 걸 보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보글이 태어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그의 아버지는 일자리와 전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재기를 꿈꿨던 아버지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실패를 거듭했고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었죠. 아버지가 술에 묻혀 사는 동안 보글과 그의 두 형제는 어린 나이에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 시기가 보글의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비참한 어린 시절은 그에게 절약 정신과 자립심을 새겨 넣었고 이것이 그의 사업 철학의 근간이 되었거든요. 보글은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것뿐이라고요. 1947년 보글은 블레어 아카데미를 차석으로 졸업하며 프린스턴 대학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면 프린스턴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프린스턴은 자신만큼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더 뛰어난 성적을 내는 학생들로 가득했거든요. 처음 2년간 보글의 성적은 C에서 C-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학년이 되자 보글은 깨달았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승자로 졸업하려면 뛰어난 논문을 써야 한다는 것을요. 1949년 12월 경제학을 전공하던 보글은 아무도 다루지 않은 주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춘지에서 뮤추얼 펀드라는 새로운 투자 회사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죠. 당시 뮤추얼 펀드 산업은 겨우 20억 달러를 관리하는 미미한 규모였지만 보글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혁명의 시작이라는 걸요. 뮤추얼 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대공황에서 겨우 벗어난 미국인들에게는 은행 예금보다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글의 논문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뮤추얼 펀드 산업에 대한 그의 분석과 통찰력은 그를 최우등 졸업생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월터 모건이라는 인물이 그의 논문을 읽고 주목한 겁니다. 월터 모건은 웰링턴 펀드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었는데 당시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뮤추얼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죠. 모건은 1916년 주식 투기로 모든 것을 잃은 후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확신했고 주식과 채권을 60대 40 비율로 섞은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모건은 보글의 재능을 즉시 알아봤고 그를 자신의 비서로 고용했습니다. 보글은 모건에게서 균형의 중요성을 배웠죠. 군중은 항상 틀리다. 모두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건의 이 교훈은 보글의 투자 철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58년 웰링턴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강세장이 시작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5년 만에 거의 2배로 올랐고 웰링턴의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는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보글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주식만으로 구성된 새 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했죠. 멘토는 반대했지만 보글은 밀어붙였고 웰링턴 에퀴티 펀드는 출시 1년 만에 3,300만 달러에서 4,400만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이 성공으로 보글은 모건의 후계자가 되었고 1965년 모건이 67세가 되자 35세의 보글이 CEO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것은 위기에 처한 회사였습니다. 1960년대 투기 열풍 속에서 웰링턴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보글은 회사를 구하기 위해 다른 펀드와 합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대형 펀드들은 웰링턴의 보수적 전략이 성과를 저해할 것이라며 거절했죠. 선택지가 없어진 보글은 작은 펀드를 찾기 시작했고 보스턴의 아이베스트라는
공격적인 펀드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베스트는 1960년에서 1965년까지 업계의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자산 규모는 겨우 1,700만 달러에 불과했죠. 보글은 아이베스트와 합병하면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66년 합병이 성사되었습니다. 새 회사는 웰링턴 매니지먼트 컴퍼니라는 이름을 유지했지만 아이베스트 파트너들이 40% 지분을 갖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험한 결정이라고 봤지만 보글은 진정성의 표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 회사의 CEO 발표를 몇 주 앞두고 보글은 대규모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31세 때부터 부정맥으로 고생해온 그는 여러 번 가벼운 심장마비를 겪었지만 이번은 달랐죠. 6주간 입원한 보글의 CEO 취임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보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증명하기 위해 러닝머신 테스트를 받았고 보통 환자라면 8분도 버티지 못할 상황에서 그는 18분 이상을 버텨냈죠. 이 놀라운 의지력으로 보글은 CEO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5년간 웰링턴과 아이베스트의 결합은 천국에서 맺어진 인연처럼 보였습니다. 1973년까지 웰링턴은 10개의 뮤추얼 펀드를 운영하며 26억 달러를 관리하는 업계 3위 펀드로 성장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10년간의 투기적 성장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973년에서 1974년 사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웰링턴의 자산은 30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줄어들었죠. 아이베스트와의 합병이 완전한 실패였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업계 상황이 악화되자 이사회에 균열이 생겼고 보글과 아이베스트의 4명의 파트너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실패의 책임을 보글이 자신들에게 돌릴까 두려워한 4명의 파트너는 먼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비밀리에 이사회를 설득해 보글을 해고하기로 한 거죠. 합병 당시 4명의 파트너는 40% 지분을 받았지만 보글 자신은 28%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보글을 불러 즉각 사임하라고 통보했죠. 하지만 보글은 사임을 거부하고 위임장 경쟁을 벌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두려워진 이사회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매니지먼트 회사의 CEO 자리는 잃지만 펀드 회사의 사장 자리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마치 미국 부통령처럼 말이죠. 1974년 보글은 패배하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것이었던 회사에서 쫓겨난 거죠. 하지만 무력한 펀드 사장 자리에서도 보글은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즉시 반격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펀드 사장인 보글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었지만 펀드가 파트너십이었기 때문에 사업 및 관리 결정은 내릴 수 있었거든요. 보글은 이 작은 틈을 이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는 관리 업무를 외부 매니지먼트 회사에 아웃소싱하지만 보글은 이런 업무를 내부로 가져와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절감했죠. 보글의 이런 행동은 업계 관행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펀드 이름을 웰링턴에서 뱅가드로 바꿨죠. 처음으로 보글은 자신의 펀드가 주주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상호화라고 불렀는데 펀드를 운영사가 아닌 주주를 위해 운영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이후 몇 년간 뱅가드는 새로운 구조로 투자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절감해주며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펀드가 되었습니다. 보글은 굴욕적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냈지만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뱅가드가 자체 투자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웰링턴 같은 외부 매니지먼트 회사를 고용해야 했죠. 하지만 보글은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많은 뮤추얼 펀드들이 시장 수익률을 밑도는 것을 보면서 그는 시장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보글은 깨달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주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주식에 투자하면서 비용을 낮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을요. 1976년 보글은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관리가 필요 없는 인덱스 펀드의 단순함은 혁명적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보글의 어리석음이라고 불렀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은 평범한 결과에 만족해야 한다고 비판했죠. 당시 주된 비판은 모든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자본주의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글은
펀드가 좋은 실적을 쌓을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증명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 출시 7년 후인 1982년 미국 투자자들은 마침내 인덱스 펀드의 성과와 신뢰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뱅가드의 첫 인덱스 펀드는 1억 달러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1988년까지 보글은 불가능을 이뤄냈습니다. 1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만든 거죠. 저비용 펀드들을 갖춘 뱅가드 그룹은 업계 2위 뮤추얼 펀드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글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위가 되고 싶었거든요.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피델리티였습니다. 공격적이고 은둔적인 네드 존슨이 이끄는 회사였죠. 1930년 에드 존슨이 설립한 피델리티는 분산 투자 전략을 도입한 최초의 펀드 중 하나였고 뮤추얼 펀드를 상품처럼 판매하는 영업사원을 고용한 선구자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피델리티는 모든 섹터와 자산군을 커버하는 펀드들을 갖춘 업계 최대 뮤추얼 펀드였죠. 그 중에서도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펀드는 마젤란 펀드였는데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1974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29%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했거든요. 보글의 저비용 인덱스 펀드는 뮤추얼 펀드 업계를 뒤흔들었고 서서히 피델리티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해갔습니다. 피델리티는 뱅가드를 이기려면 인덱스 펀드보다 나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믿었죠. 네드 존슨은 트레이더들에게 어떻게든 시장을 이기고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보글은 이것이 재앙의 레시피라는 걸 알았고 거인이 비틀거리기만 기다렸죠. 보글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가 시장 수익률을 밑돌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995년 멕시코 부채에 베팅한 피델리티의 해외 채권 펀드는 심각한 거래 손실을 입었습니다. 피델리티의 실패는 뱅가드 인덱스 펀드의 타당성과 안전성을 입증했죠. 1995년까지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갖춘 뱅가드는 금융업계 전체를 뒤집어 놓았고 많은 경쟁사들이 뱅가드를 따라잡기 위해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뱅가드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지자 보글은 은퇴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년간 그는 비서였던 잭 브레넌을 후계자로 키워왔고 1996년 5월 브레넌에게 CEO 자리를 물려주었죠. 브레넌은 은행가 집안에서 자랐고 그의 아버지는 보스턴 유니언 워런 세이빙스 뱅크의 CEO였습니다. 뱅가드 그룹의 수장으로서 브레넌은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고 아버지를 능가하고 싶었죠. 브레넌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뱅가드의 자산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글이 절대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죠. 브레넌이 보기에 아무런 반발 없이 계획을 추진하려면 해결책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보글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보글은 브레넌을 CEO 자리에 앉히는 데 도움을 줬지만 이제 그의 제자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보글은 전통적으로 회장이 은퇴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창립자인 자신만은 예외가 되기를 원했죠. 하지만 브레넌과 이사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보글을 강제로 은퇴시켰습니다. 20년 만에 보글은 상상할 수 없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가 세운 회사에서 강제로 쫓겨난 거죠. 그가 세운 회사는 앞으로 수십 년간 금융업계를 지배하게 되지만 보글 자신은 은퇴를 강요받았습니다. 보글이 떠난 후 브레넌은 마케팅과 영업을 확대했지만 진정한 유산을 남기려면 더 큰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금융업계의 새로운 분야가 치솟고 있었는데 바로 상장지수펀드 ETF였죠. ETF는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펀드로 오랫동안 실현하기 어려웠던 개념이었지만 이제 모든 주요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브레넌은 처음에 ETF가 평균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고 믿었지만 보글의 은퇴 이후 피델리티와 경쟁하기 위해 ETF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죠. 뱅가드는 ETF에 크게 투자했고 이것은 환상적인 결정으로 판명났습니다. 피델리티가 ETF 사업에 더디게 진입하는 동안 뱅가드는 빠르게 피델리티를 추월했거든요. 2019년까지 뱅가드는 거의 5조 달러의 총 자산을 보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뱅가드가 최대 ETF 중 하나가 됨으로써 시장의 단기 투기에 기여하며
장기 중심 펀드라는 브랜드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죠. 보글이 벵가드를 창립했지만 그는 말년의 벵가드에 대해 비판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회사는 내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태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2019년 추운 겨울 아침, 세상은 전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존 보글이 식도암으로 8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죠. 존 보글은 명예와 정직으로 살았고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이상을 지켰습니다. 대공황 시절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가난한 아이에서 시작해 보글은 성공을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싸웠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미국 투자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죠. 존 보글은 아마도 미국 투자자를 위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일 겁니다.